지금 가와나가 모두 인간 그리고 기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변할 거고 기계는 어떻게 변할 건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라를 각각 분석하라,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가 분석하고 나 분석하고 다 분석하고 라 분석하면 됩니다. 이 제시문들 사이에 막 어떤 연관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걸 약간 막 100일장 글쓰기 대회 하듯이 막 어떤 완결된 통일체를 가진 글로 완성하고 막 결론을 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학교 문제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면이 모자랄 겁니다. 근데 홍대는 그걸 요구해요. 자, 우리 먼저 뒤에 예시답안을 보고 시작할 건데, 자, 예시답안을 한번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홍대는 매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서 홍익대학교 스타일 그리고 일반적 스타일 해가지고 따로 실어놨습니다. 일반적 스타일은 그냥 다른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일반적 양식에 따라서 제가 쓴 거고요. 밑에 홍익대학교 스타일이라는 거는 홍익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채점 기준,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죠. 채점 기준인데,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작성한 예시답안인데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저하게 다른데 뭐가 다르냐? 일단은 홍익대학교 스타일 요 글을 보면 하나에 요게 있어야 돼. 제시문 가나다라를 그냥 각각 가나다라 따로따로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홍익대학교 스타일 마지막 답안 보면 10페이지 마지막 답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교감하면서 공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갈 것이다. 이때 인간은 기계가 갖지 못한 고유의 특성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4개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의식, 공통 주제의식을 뽑아내서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문 가와라는 미래의 인간과 기계가 서로 변하면서 서로 인간과 기계가 구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동시에 양자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조화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제시문들에는 기계와 인간의 구별이라는 주제도 나와 있고요. 기계와 인간의 통합이라는 주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홍대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100일장 글쓰기 대회처럼 쓰라는 거죠. 정말 이제 하나의 주제의식을 갖고 그냥 모든 제시문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진짜 찐 글쓰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이런 걸 시키시는지, 홍대 교수님들 진짜 글쓰기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정말 글쓰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건데 구체적으로 우리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채점 기준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우리 한번 봐봅시다. 자, 7,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 각각의 분석에다가 배점을 부여를 했고,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키워드화해서 현출을 했는가 라고 해서 이제 제시문 각각에다가 이렇게 점수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했고, 이렇게 25, 20, 25, 20 이렇게 해서 총 90%를 여기 각각의 제시문 각각을 분석한 데다가 할애를 하고, 마지막에 뭐냐, 전체 글의 완성도라는 배점 항목을 두고 있어요. 전체 글의 완성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
진짜 깐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진짜 몇 년 전에 이런 채점 기준을 처음 보면서 정말 기가 찼어요. 진짜 기가 찬다는 게 너무 진짜 빡세구나 이런 생각이 기가 찼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진짜 글쓰기를 열심히 낸다 이런 생각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보면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계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 판단,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당위적 방향 제시,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로봇에게 어디까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논점 일탈의 예시를 다 드러났죠. 이런 얘기하면 논점 일탈합니다. 홍대는 그러니까 진짜 까다로워. 되게 광범위하게 많은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도 지으라 그러는데 연결을 짓는 과정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 홍대 기출문제 봤을 때도 그랬었죠. 작년 홍대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도 있었고 늦게 들어와서 못 풀어본 친구도 있었을 텐데 작년 홍대 기출문제 1번 뭐였어요? 작년 2025학년도 홍대 문제 1번 문제 범주에 관한 제시문이었죠. 1번 문제가 범주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하나는 전통적인 관점, 나머지 하나는 대안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세 개의 제시문을 전통적 관점 또는 대안적 관점으로 분류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또 단서를 줬었죠. 전통적 관점, 대안적 관점으로 분류하는데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뭐 미혼모 문제라든지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오직 정상 가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만 접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다가 우리나라의 그런 고착화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고착화된 가족관념으로 인해서 미혼모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소외계층이 배제되는 그런 현상을 다루고 있었고 그로 인한 해외 입양,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개가 전통적 범주관념 그리고 대안적 범주관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걸 뭐 미혼모라든지 입양 문제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루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범주관념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홍대는 굉장히 주제를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찰떡같이 이해해 이런 학교입니다. 되게 폭넓게 주고 찰떡같이 좁혀서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학교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학교고 그리고 수능 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대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8, 9월에 여러분들 저랑 집중적으로 저를 붙잡고 막 질문하시고 새벽에 밴드를 막 이제 불이 나게 켜셔가지고 저한테 SOS를 청하셔야 됩니다. 홍대는 쉽지 않습니다. 상암라인 중에 쉬운 데는 성대밖에 없어요. 솔직히 성대하고 중앙대. 중앙대는 솔직히 3만 6만 맞추면 솔직히 웬만하면 갈 수 있고 성대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될 게 많아요. 문제가 그냥 매년 유형이 똑같아서 뭐 어렵진 않아요. 주제도 그냥 전형적이야. 근데 뭐 도표도 분석해야 되고 분류 요약도 해야 되고 그냥 좀 바빠요. 정신이 없어. 서강대는 언뜻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한양대는 그냥 보면 어려워. 그렇습니다. 홍대도 만만치 않은 학교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논술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준비해서 붙을게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내년에 저한테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각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 구별되지 않은 세계의 인터페이스 세부적으로 파악한 그래. 봐, 세부적으로 이런 거 파악하려잖아.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 매트릭스 보고 요거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기계가 구성한다. 요게 매트릭스의 주제의식이거든요. 그걸 읽어내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더 점수를 준대요. 어렵죠? 무슨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어쨌든 자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여야 함. 이게 홍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다라를 맹목적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시문들에 제시된 것 이상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발휘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런 이분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제시문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제의식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대 1번, 경희대 사회 1번처럼 그냥 단순 분류 요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양 대립적 구도로 내세워 각 제시문의 논지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된다. 이양 대립이 분류란 뜻이에요. 두 개로 분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낸 거 아니니까 너네 우리를 뭐 성대 취급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진짜 자존심이 보이는 채점 기준입니다. 교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 이런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 어쨌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명료하고 타당하면 창의성 있는 완결된 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그래서 그렇죠. 답안이 명료하고 타당하면 창의성 있는 완결된 글, 그러면서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해야 된다.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아니 난 이걸 보고 몇 년 전에 좀 얼척이 없었어. 아니 문제에서 각각 분석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한 걸 그냥 그대로 했다고 감점한다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만큼 홍대는 통일된 글쓰기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와라. 딴 학교 그냥 쓰듯이 쓰지 마라.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채점 기준표입니다. 어쨌든 다행인 거는 여기가 까다로운 대신에 까다로운 거를 명백하게 밝혀주죠. 뭐 저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까다로운데 일관성 있게 까다롭잖아. 적어도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주잖아. 이런 학교 이런 사람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잠깐 봅시다. TMI를 잘 가고 있지. 자, 어쨌든 1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시문들 간 서로 연결을 지어서 써줘야 돼요. 그냥 제시문을 뭐 일반 다른 학교들은 제시문들 간 굳이 막 억지로 연결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억지로 연결을 지어야 돼. 억지로 말이 되게 연결 지어야 돼. 자, 그걸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홍대는. 봅시다. 진짜 이런 교수님한테 학부 생활 하는 동안 한 번쯤은 좀 수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많이 성장할 거예요. 저는 이런 교수님 밑에서 철학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이중전공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 재밌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관점이 생기는 거. 너무 이런 사명의식 있는 교수님 요즘에 되게 정말 참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봅시다. 도식화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나 다나를 도식화를 하면서 읽어봅시다. 거의 한 90%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될 느낌인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를 해봅시다. 홍대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시문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키워드를 잘 정리해 놓으면 정리해 놓을수록 처음에는 울지만 나중에 갈수록 웃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홍대는 스타일만 알아두면. 근데 쉽네 하고 쓱 읽었다가는 정말 나중에 시험이 끝나갈 때 한 90분째 되면 막 눈물이 찔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그래요. 자, 봅시다. 컴퓨터공학 분야에는 일라이자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일라이자는 1960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컴퓨터공학자 조셉 바이젠바움이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챗봇의 이름인데 정신과 의사 역할을 모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환자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해서 일라이자 효과라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떤 효과냐?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효과예요. 알고리즘이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기계, 이게 인간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요걸 바탕으로 여기서 드러나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의문문으로 변형한 다음 되묻는 것이다 하면서, 제 남자친구가 여기로 오게 했어요 라고 하면, 아,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바꾸고 대답한다. 그래서 우울해 있대요 하면, 당신이 우울해 있다니 슬프대요 라면서 이제 미리 대응시켜 놓은 슬프다를 덧붙인 반응이다. 미리 대응시켜 놓은 슬프다를 덧붙인 반응이다. 이런 표현으로부터,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이 알고리즘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단순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정보 처리 기반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기계가 진짜 인간한테 공감을 하거나 교감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단순히 규칙에 따른 정보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그런 작업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일라이자와 대화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라이자에게 애착을 느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서 정보 처리를 한 것일 뿐이고, 여기에 어떤 형태의 교감이나 감정은 없습니다. 교감, 감정 똑같은 말이네. 교감이 없습니다. 교감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기계가 인간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인간은 여기에 애착을 느낀다는 거예요. 애착을 느끼고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라이자에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일라이자 효과는 기계의 단순한 공감하는 신용,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규칙에 따른 정보 처리일 뿐이니까 얘는 그냥 공감하는 신용일 뿐이야. 신용일 뿐인데, 인간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기계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교감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기서 단순히 그냥 정보 처리에 기반한 정보 처리와 규칙에 기반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인간은 이로부터 애착을 느끼고 있는 관계예요. 라고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하면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뭐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상호 어떤 교감할 수 있는 파트너, 적어도 인간에게 기계는 그렇죠. 교감의 상대방이자 일상생활의 어떤 동반자 개념으로 기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한 5단계 진화판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친밀감을 선사하는 그런 기계가 등장하면 미래에는 진짜 기계가 인간에게 친밀감과 교감의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동반자로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드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어내면서 계속해서 공통된 논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요거를 관통하는 공통 논점이 뭘까? 요걸 계속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나도 봅시다. 나를 보면 가에서는 그래서 일라이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나는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에 의미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어떤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인간과 기계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두 번째 문단도 보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여전히 구분될 것이며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의해서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기계랑 구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사회 안으로 통합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를 여기서 잠시만요. 뒤에도 나오는데 인간은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런 사회에서는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의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계와 구별되게 하는 이런 특성이라는 거는 인간 고유의 특성,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속성들은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나 의지 같은 인간 고유의 속성을 활용해서 인간은 기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기계와 구별되기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그런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감정과 의지이면서 결핍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오는 이런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구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공존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인간과 기계가 구별된다. 그러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형적인 그냥 진짜 전형적인 사탐 교과서에서 딱 나오는 그 이항대립적 구조 그거랑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도출을 해낼 것을 요구하는 학교이고요. 정말 글쓰기를 조금 진지하게 보는 학교라는 걸 여러모로 비춰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도 쉽게 말하면 이거죠. AI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뭔가 인간다운 특성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인간과 기계를 구별짓는 그 분기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간은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잘 어떤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통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이고요. 자, 제시문 다 매트릭스. 굉장히 재밌죠. 이제 매트릭스에서 인간은 머리에 플로우가 연결된 채 여러분들도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영화 한 번쯤 보면 좋아요. 뭐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냥 뭐 시나리오를 읽거나 아니 대본을 읽거나 뭐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영화 자체는 뭐 당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영화인데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막 그냥 막 위대한 세기의 철학이라더니 뭐 영화 하나에 뭐 철학서 몇 권이 담겨 있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글쎄요 뭐 담겨 있긴 해요. 근데 진짜 담겨 있는 건 그 대본 텍스트에 담겨 있지 영화 안에 다 담겨 있진 않아요. 영화라는 건 영상 매체라서 2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영화로만 보면 빠진 게 많고 차라리 좀 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하다 보면 진짜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 영상은 텍스트를 영원히 못 따라가요. 이건 뭐 그냥 여담이지만
이거는 영화 평론가들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영화 평론가들이 오히려 영화보다 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영화는 절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책을 못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그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좀 영상 편집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걔도 남이 만든 영상 안 본대. 너무 시시해서. 걔는 뭔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무조건 책을 본대. 그리고 영상은 자기가 창조만 하는 걸로, 남이 만든 걸 소비는 안 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좀 한번 텍스트의 맛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홍대와 함께 들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상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은 이 가상세계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건 뭐예요? 매트릭스라는 거는 기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기계가 인위적으로 구성한 가상의식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인간은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정말 할 얘기들은 많긴 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로 따지면 이런 거죠. 기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나는 지금 요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식한 그 인식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자체, 그 인식의 결과물을 기계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의 인식을 먼저 조정을 하고요. 인식을 제어하고 통제하고요.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현실마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조금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기계와 인간의 관계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기계와 인간이 지금 기계와 인간의 의식이 지금 혼재된 상태죠. 구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통합된, 서로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기계가 서로 통합돼 있고 하나의 현실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뭐 요거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기계와 인간이 서로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기계가 의식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라를 봅시다. 라를 보면 인간이 로봇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로봇이 인간의 바라는 것을 실현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 연관된다라고 해서 로봇에게는 최종 소비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 로봇이나 여러 승객을 다양한 목적지로 실현하는 자동차, 부서 전체에 배정된 사무보조 로봇 등이 그렇다. 여기에는 설계자도 있는데 그 역시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상충할 때 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를 풀어내야 할 문제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하는 수는 있지만, 하지만 뭐야?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대신해서 결정을 낼 수는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 요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도구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상충할 여기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 관련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책임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봇은 그거야. 로봇은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로봇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로봇은 그냥 이제 그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사회관계를 규정하거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을 지거나 이런 행위들은 여전히 인간에게만 속한다. 인간에게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사회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만 귀속되는 어떤 속성이고 기계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니까 기계는 이러한 관계망을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역시 인간은 이러한 보조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책임 주체로서의 뭐 이런 윤리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책임 주체로서의 윤리성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등을 체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는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 결국에 이거에 연결을 지으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냥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계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 이유는 기계는 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딴 학교처럼 이렇게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거를 조금 더 기계와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공통된 논점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홍대가 요구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그래서 어쩌라고 기계랑 인간의 관계가 뭔데? 라고 하면 다른 제시문들이랑 쫙 종합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기계와 통합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인간이 기계와 분리되는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니기도 하는 가운데 인간은 책임 주체로서 윤리의식이라던가 기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론적 어떤 철학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공존의 미학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면 뭐 공존의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엮어가지고 약간 종합적인 시사점을 종합적인 결론을 좀 내라는 겁니다. 시사점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종합적인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홍익대 스타일 예시답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 그럼 홍익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인가 요걸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 나온 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기계와 교감을 하고 서로 상호 동반자로서 지내는 이런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나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문 가는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가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하고 현대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 시스템만으로도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해져 동반자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로봇은 단순한 연산과 규칙에 따른 연산과 정보 처리만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간은 실제로 이 로봇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연결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처럼.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고도화되면 제시문 다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공존하여 현실 세계가 사라진 가상 세계가 중요하게 도래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시문 가는 이렇다. 제시문 나는 이렇다. 제시문 다는 이렇다. 제시문 나는 그렇다. 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홍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홍대의 독특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랑 제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와 교감하고 뭔가 기계가 인간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거랑 가장 잘 연결되는 게 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나부터 가지 말고 다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이렇게 인간이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계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인식이라던가 의식 같은 것들도 기계와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객관적 실제 그리고 인간의 인식 체계가 기계와 통합되거나 심지어 기계에 중속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연결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기계와 가까워지고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생활의 일부분으로 끌어안으면서 이게 더 나아가면 이런 가상현실의 단계까지 갈 수 있고 인간의 의식이 기계와 하나가 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어떤 통합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실사 한번 해보면 뭔 느낌인지 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홍대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손자병법에 보면 이제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 너무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홍대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른 학교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충분히 이렇게 연결짓지 않고 그냥 위에 전형적 스타일 있죠. 내가 해놓은 거 그런 것처럼만 써도 충분히 좋은 답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홍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보고 속단하기엔 너무 이르잖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잘 맞을 수도 있어. 의외로. 그래서 한 몇 번 정도는 해보는데 진짜 안 맞을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학교에게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어려운 학교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랑 연결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통된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게 글을 쓰라는 겁니다. 배기장 글쓰기 스타일에서 좀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까지 끝나고 나서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다. 이런 거 되게 좀 뭔가 연결을 지으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어떤 판단을 개입시키잖아. 이런 거 다른 학교에서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는 외대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 하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400자밖에 안 되는데 요약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면 그거 시간 갉아먹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홍대는 할 때.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게 너무 좋아.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럼 홍대를 한번 봐봐요. 순체제를 잘 맞춰가지고 나는 그냥 헛소리의 달인이야 이러면서 한번 홍대를 꼭 강력 추천할게요. 그래서 자,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가상현실, 기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이 완전히 통합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인간성이다 라고 하면서 나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어떤 존재론적 구분이 더 유의미해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약간 전환점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성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책임 능력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은 있지만 어떤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로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결국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 사회로 통합되면서도 구분되는 그런 사회에 결국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나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계와는 다른 어떤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결국에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결국에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떤 결핍이나 고통 같은 이런 진짜 맥락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연성, 창의성 같은 자질들이 더욱더 인간 사회에 필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기계와 더 구별되는 인간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교감하면서 공존하는 교감하기도 하고 공존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 그러는 와중에도 인간은 어떤 기계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들을 인식하고 더 논의를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 플러스 구분되는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약간 좀 찐 글쓰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찐 문과 글쓰기예요. 뭔가 진짜 딱 그냥 저 별로 이런 글쓰기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게 전통적인 문과형 글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나뉘는 게 아니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냥 과거 논술 스타일이었고 이게 약간 문과형 글쓰기예요. 요즘엔 이제 그런 의사소통 방식 자체를 좀 싫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딱딱 명료하게 떨어지고 그냥 이항 대립으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웬만한 건 그냥 수치화해서 표현하고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과거에서처럼 이렇게 되게 너무 그냥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같이 있기 싫잖아 솔직히. 되게 시적인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있기 싫잖아 솔직히. 요즘의 의사소통 방식은 그런 소통 방식을 별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글쓰기도 요즘 논술 같은 그런 글쓰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기능론적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하하하.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리라이팅을 하면서 나는 그냥 홍대 오늘부터 아니야. 그냥 너는 그러니까 소개팅 첫 만나면서부터 너는 아니야. 이렇게 선 긋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게 나는 홍대는 진짜 아니다. 너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그냥 딴 학교 스타일로 제가 9페이지에 써놓은 일반적인 스타일을 카피해서 따라 써보시면 됩니다. 딴 학교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제시문 가는 이렇다, 제시문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대신에 조금 더 그 키워드를 잘 살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딴 학교에서는 충분합니다. 특히 외대나 이렇게 그냥 딱딱딱 쓰라는 말만 써야 되는 학교, 여대라인들 이런 데들은 제가 여기 전형적 스타일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런 학교들은. 자, 그렇다는 겁니다. 역시 자유와 예술의 학교 홍대. 자, 봅시다. 이렇게 1번이 끝났고요. 홍대는 이렇게 매년 좀 예상이 좀 잘 안 돼요. 정형화가 안 돼 있고 정말 내고 싶은 걸 낸단 말이에요. 정말 찐 글쓰기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항상 1번은 약간 좀 인문 철학적인 주제, 2번 문제는 사탐적인 주제가 나오고 주로 경제와 갖고 조금 연관이 있는 주제가 나와요. 2번 문제도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이렇게 1번처럼 답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답지에도 보면 뒤에 나온 제 답지에도 그냥 답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안 써도 돼요. 2번까지 그렇게 써야 되면 머리 아프잖아. 자, 봅시다. 제 문제 2번. 제시문 마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 마에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문 4와 아래 나오는 값과 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라고 해서 요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미,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요걸 바탕으로 바의 두 가지 관점에서 관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가지 관점에서 사와 아의 사례를 설명하라. 설명하는데 이걸 또 뭐하라? 비교하래요. 비교하라. 그러니까 이 합리적 선택에 관한 요 의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요 관점 1, 관점 2가 뭔가 합리적 선택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고, 요걸 바탕으로 얘네를 비교하라.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요약과 설명과 함께 비교 분석 정도가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건 뭐 답안지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구성될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막 이제 완결된 형태를 갖춰서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홍대는 일반적으로 1번은 조금 다이나믹하게 쓰고 완결된 100일장처럼 쓰고 2번은 그냥 전형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쓰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단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에 나오는 합리적 소비 이런 얘기가 뭘까라고 한번 봐보면 이렇게 하나 나눠보자. 이렇게 나뉘는데, 자, 합리적 선택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돈, 시간, 노력 등과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지금 합리성의 의미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일단 자원의 희소성이 나옵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욕망에 비해서 희소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원이 무한히 있으면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조차 없는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합리적 선택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비용 편익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용과 편익의 개념, 비용의 개념을 또 추가로 설명하고 있죠. 편익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비용과 편익이라는 건 뭐냐면,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돈, 시간, 돈, 시간 등 투입된 자원의 양 플러스 뭐냐? 우리 요 용어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란 요 기회비용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나와 있죠. 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거 하느라 못한 것까지 비용으로 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보자고. 편익이라는 거는 합격을 통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그 미래 수익의 증가, 이런 금전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자아 성취감,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편익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비용이란 건 뭐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낸 학원비,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낸 학원비겠죠. 낸 학원비, 돈,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시간, 그것들이 일단 비용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쏟아 부은 자원이 전부 다 비용이에요. 플러스로 뭐냐?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공부 안 했으면 할 수 있었던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애들, 걔네들이 벌 수 있는 수익, 이런 것까지가 전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날려버린 기회도 우리가 비용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1번, 2번. 1번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학원을 다니면서 빡공을 하는 거예요. 빡공을 하는 옵션이 있고, 어떤 두 번째 옵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취직한다. 이런 옵션이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빡공이라는 게 옳다라는 선택을 하려면 이런 어떤 조건이 만족시켜야 될까를 보는 거라고요. 자, 빡공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익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회계적 비용이라고 합시다. 이런 비용이 있어요. 일단 쫙 따라만 와봐요. 이거 여러분들 뭐 그래프 그려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대충 느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느낌만 잡으세요. 빡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대충 얼마일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지. 대학교 가면 어차피 또 백수 되는 거고,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 하려면 몇 년을 더 유예해야 되는 거고, 손해만 가득해 보여. 근데 뭐야,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와 고졸자가 갈 수 있는 위치의 차이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미래에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승진 기회도 그렇고, 똑같은 직장에서 대졸자와 고졸자는 분명히 승진에서 차이가 납니다. 승진에서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평균 연봉도 나중에 가면 차이가 나겠죠. 평균 연봉도 차이가 나고, 갈 수 있는 직종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미래 가치를 전부 다 끌어와서 계산했을 때 보면 한 대충 뭐 1억 정도 된다 치자. 1억 넘겠죠. 몇 억은 되겠지 최소한. 되고, 그냥 취직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편익, 그냥 몇 년 빨리 일할 수 있다. 몇 년 빨리 일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 그런 거 해서 뭐 대충 한 6천 정도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잠깐, 이건 너무 박한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동안 6천밖에 못 번다는 건 너무 박하고 자, 대충 이렇게 합시다. 요 편익을 한 4억이라고 치고, 얘를 한
현실적으로 잡았을 때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4년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충의 편익이 요 정도 될 거예요. 연간 2,500 정도 되겠죠.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편익이 있고 빡공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금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대충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치자. 좀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쳐. 빡공하는데 여러분들 부자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 강취직은 회계적 비용이 별로 없어. 그냥 얘는 뭐 한 2천 이 정도 된다 치자. 얘는 그냥 없다라고 치자. 여러분들 그냥 일하면 되니까 얘는 뭐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몸뚱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러니까 빡공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비용하고 요 비용만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편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건 4억. 근데 올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 그러니까 내가 얻는 수편익은 3억이네.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요걸로 인해서 얼마 남느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 중에 이게 최선의 이익이었냐 요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나은 선택이었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그것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것도 우리가 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 요걸 선택함으로써. 그러니까 요게 날려버린 기회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빼서도 0보다 큰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거죠. 얘랑 얘 빼면 3억이야. 근데 만약에 그냥 취직하면 그냥 3억 5천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러면 그냥 취직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 3억인데 얘 하면 3억 5천이잖아. 그럼 얘 선택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이 기회비용까지 뺐을 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순편익이. 그 말인즉슨 뭐냐? 자, 그 말에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요. 이거 뭐 수식으로 쓸 필요까지도 없어. 기회비용까지 뺐을 때 얘 빼고 얘까지 뺐을 때 0보다 커야지. 그 말인즉슨 뭐야? 얘랑 얘 빼면 그게 얘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 정도는. 이거는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논리의 영역이야. 자, 1번, 2번, 3번. 자, 우리가 빡공하는 게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1번 빼기 2번만 따지는 게 아니라고 3번까지 따져야 된다고요. 3번까지 다 따져가지고 순편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기회비용을 왜 빼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얘까지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야?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 얻는 순편익이 얘보다 결국에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냥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어야지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억 벌었다 이득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나은 선택이었네, 이것까지 확신을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포기한 대안들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니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까지 포함해서 했어도 우리가 0보다 크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편익이 요 기회비용보다 컸다라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선택이 가져오는 순편익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선택과 비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순편익이 0보다 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학이 아주 아름다운 학문의 이유예요. 이런 거 인간의 그런 결정을 되게 이렇게 딱 모델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유를 다 알려주잖아.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지 같은 인간들만 만날 확률이 높은 이유 역선택.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가 찾는 사람은 내가 뭔가 시그널링을 먼저 안 보내면 나한테 안 와. 왜냐면 썩히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보여줘야만 시그널링을 해야만 그 사람이 와. 이거 경제학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경제학 원리를 모르면 막 모든 게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야. 세상은 왜 이럴까? 역시 세상은 갈등론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눈빛이 몇 개가 떨어진 거야. 자, 봅시다. 나의 합리적 선택이란 건 이런 겁니다. 비용까지 얘기했어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비용은 우리가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회비용 얘기 나오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선택은 어디 갔냐?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이게 그냥 기회비용의 정의입니다. 외우세요.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 강취직으로 인한 요것도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편익이란 건 여기서 뭐냐? 편익은 경제적 효용이나 이득도 의미하고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편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경제적 플러스 비경제적인 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비용 편익 계산할 때 이거 그냥 미래에 벌 수 있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자긍심과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더 높아진 인식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앞으로 뭔가 내가 도전이 생기면 내가 비슷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 이런 것들, 심리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편익에 해당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까지 따지면 강취직은 절대 옵션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고 강취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끝까지 해보고 하는 거랑 중도 포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 편익을 이렇게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반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거의 외우고 있잖아. 나는 이제 두 가지 정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반은. 그래서 1번 관점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야. 2번 관점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나눠지는데,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 봅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많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뭐라고, 결국에 무슨 얘기냐? 자유주의라는 거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데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려면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왜 저렇게 자유 얘기만 해? 자유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 존엄성이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존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존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개인의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자유는 어느 정도로까지 보장이 돼야 돼?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수준에서는,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최대한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 줘야 되고, 이게 또 뭐에도 기여를 한대.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도 공동선에도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동선에도 기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로운 존재야. 인간을 누구도 다른 인간을 노예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막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할 권리가 없어. 국가도 그래. 심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보장한 결과도 좋아. 결과도 공동선이 더 증진되는 결과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이런 인간 존엄성에 따른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선이 실현되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에 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알죠, 여러분들 많이 읽어봐서. 근데 어쨌든 이 제시문을 토대로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렇죠. 인간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원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고, 유대감을 바탕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해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야. 개인이라는 거는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우리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동체적 맥락이나 서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건 그냥 사회랑 떨어져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데, 이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개인은 뭘 얻게 돼? 개인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개인이 아니야. 요 사상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뭐 학생이고, 누군가의 선생이고, 누군가의 어떤 피고용인이고, 누군가의 고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가 생겨. 그냥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거야. 네가 아들이고, 네가 친구고, 네가 누군가의 어떤 존재면 그거에 따른 응당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이 역할과 의무를 최대한으로 실현해서, 이런 기대와 역할, 의무를 최대한 실현해서 이걸 실현함으로써 미덕을 실현하는 게, 미덕을 실현 또는 증진하는 게 요게 정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평행선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두 요소가 섞여 있겠지. 나도 엄청난 개인주의자지만 원자적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믿진 않아요. 실제로 개인이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믿는데, 그래도 개인주의 90%라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현실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어쨌든 두 이론은 서로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냥 개인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존재야. 존엄해. 그 자체로서 존엄해. 그러니까 누구도 내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어. 언제 빼고는? 내가 타인의 자유를 건드릴 때 빼고는. 국가도 절대 못 건드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 존엄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선택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게 결국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면 공동체도 제일 좋은 거야. 제발 좀 아웃 오브 마이 웨이 꺼져.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들죠? 어쨌든 저도 뭐 이거 일단 이론일 뿐이니까 이게 뭐 100%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아예 그냥 달라요. 개인은 너가 그냥 그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 너는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과 의무라는 게 당연히 주어져. 그걸 실현하는 게 정의야. 이게 진짜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어렵죠. 양립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 여기서는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면 공동선이 증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주의는 반대예요. 합리적 선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 개인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역할과 의무가 주어져서 마땅히 응당해야 될 그 의무를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설령 그 의무 충족이 합리적인 비용 편익 분석에 반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충돌된다면 얘를 버리고 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게 공동체주의의 핵심인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관점 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사와 아의 사례를 비교하라는데, 자, 우리 여기서도 홍대에 아주 그냥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지적 자극, 나쁘게 말하면 끝까지 뽑아먹겠다 이런 심리가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나오고요. 두 가지 제시문이 나오면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그냥 딱딱 떨어지게 나와요. 근데 홍대는 무슨 짓을 해놨냐면요. 얘는 합리적 선택이 맞아요. 자유주의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냥 얘는 공동체주의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고. 양가적 해석이 가능하더라고. 얘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R을 먼저 봅시다. 4는 너무 명백하니까 그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함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 막 표도 주어졌지만 사실 뭐 표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가구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년 대비 매년 한 10%씩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에 예산 소진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에서도 그냥 보조금 중단됐으니까 중단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근거를. 요거를 통해서 근거를 대줘야 돼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서 어떤 자신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 중단했으므로 경제적인 고려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자유주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돈 안 주니까 끝냈대요. 자유주의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홍대 채점 기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 딱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라고 얼마나 교수님이 답답했으면 이 말을 채점 기준표에 넣어놨겠어요. 그렇죠? R은 왜 자유주의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공동체주의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편익을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안 줬으면 모르겠어. 조금 더 이제 답안이
뭐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아예 그냥 줘버렸어, 명시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빼박 그냥 두 개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R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총 7만 톤 가량 감소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저탄소 사과는 이제 852g의 탄소가 발생했으니까 친환경적인 대신에 소비자 가격이 높아. 가격은 30% 가량 높아서 을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저탄소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비용이 상승했어. 비용이 30% 상승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거야. 경제적 부담은 증가했는데 뭐야? 그렇지만 환경에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환경애가 아니죠.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요 생각으로 참여했더라는 거야. 이게 공동체주의적인 의무관념에서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비경제적 만족감을 위해서 한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양가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랐더라고 보면은 이 을이 어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이 이 소비 행위에 부여하는 비금전적 심리적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효용을 계산해서 윤리적 소비를 했다라고 본다면 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최적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결과론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는 의무의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얘의 이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환경 보호라는 게 을이 어떤 주관적 편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행동을 했다고 본다면 이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고, 이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합리성 원칙을 어느 정도 희생시켰다라고 본 것이다. if 가정을 달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이게 다 요거 때문이라고요. 요거 때문인 거고, 사실 요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어떤 똑같은 정책인데 그 정책이 자유주의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많아요. 매우 많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롤스 대 샌델이죠. 롤스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롤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 차등 원칙을 주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 철학자예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그 복지 정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 롤스도 소득 재분배, 약자들을 위한 복지 이런 거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 우대 조치 이런 것들 다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롤스는 자유주의자란 말이야.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응당해야 되는 그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롤스는 하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지의 배를 쓰고 우리가 저 천상계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막 요만한 천사들도 있을 때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 쳐. 투표를 할 수 있어. 민주투표를. 네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진짜 재벌로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그래,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자는 게 아니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의 차이라는 건 어떤 때에만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결과의 차이가 가장 약자인 사람의 권리를 더 증진시켜줄 때. 그러니까 불평등해지더라도 이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래도 조금 부자가 되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천사들일 때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선택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저하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샌델은 그런 거 상관없다. 이익, 효용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요거에서 출발해야 된다. 왜냐면 롤스가 얘기하는 그런
개개인이 따로 떨어져서 완전히 스스로 독립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 자체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두 개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복지 정책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똑같은 복지 정책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유주의적 근거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적인 근거로 똑같은 복지 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결론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근거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들 예시답안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점 기준 15, 16페이지에 있고 예시답안도 마찬가지로 17페이지에 있으면서 홍대 문제 2번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쓰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2번은 그냥 좀 정상적으로 쓰고 보통 홍대는 1번이 조금 진짜 100일장 대회처럼 막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잘 해서 1번 문제는 잘 결정을 해보세요. 홍대야 너는 다음 생에나 보자.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음 생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할 거면 제가 그 첫 번째로 좀 전형적 답변을 따라 쓰세요. 아니고 한 번쯤은 우리가 기회를 주자 생각이 드는 두 번째 홍대 스타일을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